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대선 열흘 전쯤에 비밀리에 방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비공개로 한국에 와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다수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의원이었던 12년 동안 보좌관으로 함께했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네. 특히나 최근까지도 이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당 보도에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3기나 클린턴 정부 3기가 아닌 바이든 1기 대북 정책을 펼 것이란 말을 그가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거나 또 클린턴 정부 때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임을 천명한 셈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남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모이는 지점입니다. 상당히 눈길을 끄는 뉴스인데, 그러니까 일단 놀러 온 거는 아니죠. 놀러 올 리도 없고요. 대선 열흘 전에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인영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두루 만났다고 한다면 놀러 온 건 아닐 거고, 그렇죠. 한가해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취재차 들어온 거냐? 그렇게 보기도 뭐한 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한파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상원 외교위원장하고. 그래서 한반도 도대체 모르니까 네가 갔을 땐 좀 조사 좀 하고 와서 보고 좀 해라. 이랬다고 보기도 약간 좀 뭐한 부분이 있고. 뭐 취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하고도 잘 아는 사이고 네. 그런 사이인데 결국은 이 프랭크 자누치 대표가 예전에 오바마 캠프에서도 한반도 팀장을 할 정도로 한반도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에는 바이든 근처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대선 10일 전만 해도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좀 바이든 당선이 많이 유력시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재차 아니면 그냥 놀러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러면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역으로 한번 복귀를 해볼게. 저희가 엊그저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하고 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인영 장관을 만났다면요. 그러니까요. 여권 인사를 두루 만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만남 대상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복귀를 해봤죠. 송영길 위원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네. 이제 크게 두 갈래였거든요. 하나는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네. 점 하나. 그다음에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그 인선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 거치고 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뭐 대북 특사 이런 게 어디 있냐. 특히나 후순위로 밀릴 거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관측인 상황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대북 특사 얘기를 해서 저게 무슨 맥락일까를 그러니까 그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예. 지금 그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은 그 트럼프하고 친했는데 네. 바이든이 되니까 뭐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고, 네. 혹시 이 자누지 어떤 방안과의 또 상관성이 있는 건지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화도 나눴을 것 같고요. 음. 그 대화 끝에 사실은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뭘 어떻게 대북 특사 얘기는 사실은 안 되는 걸 쉽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뭔가 그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좀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로 회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채로 이제 그대로 고정돼 갖고 별다른 그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이대로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 굳이 뭐 이렇게 좀 한국과의 관계를
어필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칼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트위터에서의 활동이라든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그 자누지 대표가 방한을 했던 것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이전과는 같지 않는 것을 안심을 시키기 위한 좀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한 것 같고요. 또 분명히 그 송영길 뭐 위원장도 뭐 어느 정도 그 만찬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권 인사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가 단순히 그냥 위시풀 띵킹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 쪽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거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입을 모았던 게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는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입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자누치가 앞으로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뭐 인수위 아니면 이제 정부가 이제 들었을 때 어떤 과연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 직책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아주 큰 역할을 좀 맡지 않을까. 한반도 관련해서 한번 보죠. 네. 아무튼. 이인영 장관도 다음 달 초쯤에 방미를 할 수 있을 또 가능성이 더 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가 또 이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상관성이 있는 건지도 사실은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이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했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1호 법안인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데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제정을 위해 나선 것도 이례적이고 그 자리에 진보 야당인 정의당이 함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당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좀 나온 건데요. 지금 관련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이 이 만남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낙연 대표 역시 환영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당내의 일부 어떤 그 비판론을 잠재우고 당론으로서 전향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그 지금 나온 보도대로라면 이건 상당히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저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당의 색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부각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팔 걷어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책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법안 같은 경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크게만 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뭔가 그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멍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지금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은 형사 처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걸 반대하는 논리는 어떻게, 이건 결국 이중 처벌 아니냐, 그렇죠. 과잉 네. 처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가 결국 핵심 문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주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면 사실은 그 공통분모가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핵심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징벌적 배상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같으면 형사하고 민사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형사로 뭐 배상도 받고 민사로 배상도 받기 때문에 굳이 외국 입법 내 특히 영미법상의 징벌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라는 재계 주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그냥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이 뭐 원내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버리면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큰 핵심은 아주 강하게 형사처벌하고 아주 강하게 돈을 물기 때문에 그런 재해를 못 발생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의미의 법인데 네. 그까지 동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판단의 잣대가 바로 이 문제가 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이 사실은 지금 태도가 불분명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 법 그러니까 처리를 할지 아니면 뭐 산업안전법으로 돌려서 하겠다라는 우회 네. 전략도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됐느냐, 사실은 이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도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네.
투탑은 이렇게 뭐 찬성하는 모양새지만 내부적으로 그걸 얻어내기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는 상당히 보도도 많은 나오더라고요. 거고. 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서 뭐 가진금을 상향하거나 그것을 좀 높이는 걸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론을 정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쉽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의당하고 연합하는 모양새지만 쉽게 가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산업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이 피해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였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을 김종인 위원장이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당내에 좀 이야기를 던져서 이렇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섰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쨌든 사업주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는 약간 찬성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병행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 지도부에서 강하게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당내 설득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도 이제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론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당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경제계 쪽의 입장을 뭐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과징금 상향 정도로 하는 거로 우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좀 힘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론화가 되는 게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네. 발 빼는 것들이 해결이 안 근절이 됐잖아요. 되겠느냐. 이거 뭐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런 아닌가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산업재해 본다면 사건들이. 과징금 정도로 가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탑들이 투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제정이 그래도 조금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말씀 우리 각 기자 말한 것처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는 또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쉽게 통과가 되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이제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면 뭐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누더기 돼 있다. 안 한 거 뭐, 없다. 그쵸.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많았죠, 사실은. 그런 게.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점 확인을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이제 검사의 말을 빌려서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의 요지는 이 수사팀이 김 씨에게 임의 수사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바로 강제 수사로 넘어갔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게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 몰아내기 앞장서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째 기각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서 통째 기각이 된 적이 같아요. 있어요. 거의 이제 똑같아요.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어설프게 소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종이 적어가지고 영장 내달라 했을 때 하나 검찰에서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영장은 90% 이상 발부가 됩니다. 구속 말고요. 압수수색 이게 뭐 영장은요. 인신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일보다 압수수색 영장 상당히 발부율이 높습니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90% 건 이상이고요. 뭐 99%까지 얘기를 하는데 밀행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부르기 전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불러놓고 압수수색을 하면 다 숨기죠. 다 찾은 다음에 불러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의 기법이나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많이 봤지만 뭐 표창장 그거 하려고 한 70, 80군데 압수수색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교를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청문회 열기 전에 그렇죠. 30곳인가요? 32곳인가요? 벌써 압수수색했어요. 갑자기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안 압수수색을 했죠. 했느냐? 기소도 그다음에 소환 조사 안 하고 했는데. 이미 제출을 혹시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압수수색을 했느냐?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어떤 그 중고의 기초에서 본다면.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던 그 혹시 부분인 그래서 겁니다. 검찰이 그 태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 소명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겠다라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츄에이션입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주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경원 전 의원 사건도 그렇고, 특히 지금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주가 조작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도 좀 그래 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지만이, 계좌 추적을 해봐야지만이 그 이상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못 가게 한다는 건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씨가 그냥 그 달라고 하면 순순히 알아서 줄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 따지면 모든 국민들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준다 그러죠. 검찰이 와서 하는데 안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빨리 신속하게 긴급하게 몰래 밀행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증거를 확보하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주요한 그 매체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보도하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 그 단계에 있는 거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아니,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 언론의 그런 분석이 맞다면 검찰이 태업을 하면서 범죄 소명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더 웃긴 거죠. 그 얘기는 그렇죠. 말이 안 그건 이를 돼요. 갈고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하여튼 저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법조에 있는 입장에서 사람 이런 상황이 자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거를 기각을 했을까라는 자꾸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무튼 뭐 아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그 압수수색 영장 통지 기각됐다고 전해드렸는데 당시 보도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건 아니다. 뭐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나. 거의 다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째로는 보도됐었고요. 예, 그래서 수사를 할 수 뭐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례적인 현상인 거 맞는 거죠? 엄청 이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요즘만 확인하고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